내용은 또 보니까 이분도 뭐 또 욕먹더라고요, 저자한테. 내용을 보니까 저자가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뭐 다른 키케로 책을 본 게 없으니까 이 양반도 참 이 저자한테 욕먹는 철학자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153페이지에 보니 키케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저자는 제목을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키케로가 BC 106년에서 43년 그러니까 한 57년 정도 사셨고 이분을 뭐 웹상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네.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도 제가 좀 떠올랐던 게 요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거 뭐 카페에도 글 몇 번 썼던 거인데 질문은 우리는 왜 욕망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너무 당연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고 카프카 소설에 보면 단식 광대라는 게 있어요. 19세기 유럽에는 이 진짜 단식 광대가 있었대요. 이렇게 철창 안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굶어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직업이. 웃기죠? 그래서 그 소설을 제가 뭐 몇 년 전 처음 책 볼 때 봤는데 광대는 욕망하지 않는 것을 욕망한다.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밥 굶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자신을 굶는다. 이것도 욕망이 아닌가. 꼭 많이 먹는 것만 욕망이 아니라 나는 안 먹는 거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것도 욕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망하지 않는 것도 욕망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 꺼내는 거. 욕망하는 것만 욕망이 아니다. 밥 굶는 것도 욕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욕망하는가라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면 154페이지에 이분의 이야기 스토아파라고는 살짝 모호했고 스토아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지만 평생 야망과 성공만 쫓았대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시대가 부응하는 용기와 기계는 좀 다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 공헌한다는 의무감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공인의 삶을 살았던 기존의 스토아 철학자는 달리 키케로는 신분상승을 꿈꿨다. 이런 약간 철학자로서는 미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됐고요. 또 이분이 그렇게 출신이 뭐 완전히 성골이나 엘리트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성을 바꾸어 키케로라는 게 뭐 이렇게 땅콩, 콩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출신을 숨기는 게 어떠냐는 친구들의 제안이 있었을 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짐했대요. 자신의 훌륭한 명성을 얻어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 가끔씩 우리 이제 실패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비슷한 마음을 가지죠.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마 뭐 이런 느낌에. 또 재밌는 게 열심히 공부는 했대요. 156페이지에 다른 젊은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 향락을 즐길 때 이 사람은 보란듯이 공부를 했고 철학자들을 경의를 포함해서 매일 밤마다 500줄씩 글을 썼대요. 500줄이면 아마 한 10페이지에 A4를 막 20페이지 정도 되겠죠. 막 매일 이렇게 글을 썼다고. 네. 그는 철학 공부는 자신의 잠재력과 야망을 실현할 수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제가 뭐 나중에 철학은 정말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잠재력과 야망을 실현할 수단으로 철학을 공부했다라는 이야기. 인맥도 열심히 쌓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이사르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 친구 카이사르가 자신보다 한 6살 정도 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20살에 수사학이라는 첫 책을 출간했는데 인기작가로 등록했대요. 대단하죠. 20살에 첫 책을 냈는데 그리고 27살에 포시도니우스라는 그 철학자를 만나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 돌아왔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진중했으며 숨소리도 깊었고 체격도 좋아졌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진짜 조금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책을 접하면서 우리가 내적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이분도 철학 공부를 하면서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고 진중해졌고 숨소리가 깊어졌다. 약간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키케로의 신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군중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라고. 근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정말 군중의 의견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단지성 요즘 사회에서 이 국민들의 의견이 맞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키케로의 신탁은 신이 내린 의견이잖아요. 군중의 의견 따르지 말라. 양심을 따라라. 양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직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한번 논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집단지성이 맞는지 이런 얘기 정말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158페이지에 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티케로가 따랐던 사람이 롤모델인데 마리우스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전혀 도덕적인 인물이 아니었대요. 키케로 자체가 이렇게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네. 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하나? 사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개인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능률적으로 도시행정을 이끌면서도 고급 문화와 철학을 사랑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케로는 성공과 야망을 쫓았고 그가 따르던 모델은 마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도덕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정말 이렇게 선한 도덕적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들도 이런 고급 문화와 철학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런 습성을 갖고 생겼지? 라는 생각. 왜 이런 고급 문화와 철학을 즐기려고 하지? 라는 의문이 한번 생겨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160에서 161페이지 탕가노리 베레스라는 탕가노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탕가노리 베레스가 배심원들한테 뇌물도 막 이렇게 바쳤답니다. 그런데 키케로가 배심원들의 그 뇌물을 이렇게 받은 배심원들도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난 말빨이 있구나, 키케로가. 엄청난 호소력 말빨이 있구나. 왜 그랬을까? 물론 열심히 철학을 공부했던 그런 것 때문에 말빨이 생겼겠죠. 조금 더 생각하니까 분명히 그 배심원들을 인간의 그 본성, 감성을 건드렸을 거다. 그래서 이런 뇌물을 받았던 사람도 자신이 이렇게 설득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감성을 건드는 거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자명함을 건드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161페이지 스토아 철학의 키케로는 정의, 공정, 진리를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한 정의, 공정, 진리를 구현했을까 했는데, 종종 옳은 일은 했지만 이분이 그렇게 정의, 공정, 진리를 구현하지 않았다는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출세할까 하는 문제에만 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키케로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행한 일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161페이지에 키케로는 스토아 학파를 존경했지만 또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부를 쫓았죠. 돈 많은 부인과 결혼해 엄청난 부도 쌓았고요. 단순하고 사색적인 삶에 만족할 수 없었고 부와 명성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키케로는 부와 명성을 쟁취하기에 많은 피를 흘렸다. 이런 거 보면서 똑같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많은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이런 갈등을 필요하고 하면 피가 필수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쌓았던 사람도 없잖아요. 엄청난 명성을 쌓았던 사람들도 항상 또 그 반대급부에 많은 또 안티들도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갈등은 필수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는 야망이 컸지만 취향도 아까 말했던 고급스럽고 부패와도 선을 그었대요. 부패하지는 또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정치인들처럼 뇌물도 받지 않았다.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 저자는 조금 이렇게 낮춰보고 있죠. 또 평민 출신으로 집정관이 된 인물은 키케로가 유일했다.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인데 이런 집정관이 된 거는 키케로가 처음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카틸리나라는 키케로가 망하게 된 어떤 배경의 인물이죠. 선거 뇌물죄 처벌법을 통과시켜서 이분이 로마에서 10년간 주방이 됐는데, 이 카틸리나를 추방을 시켰는데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법안이었을까라는 그 글이 나오죠. 아니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165회 카틸리나는 냉소적으로 받아쳤대요. 이 배심원들을 다 막 설득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카틸리나가 받아쳤답니다.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자를 믿을 수 없다. 키케로는 엘리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나는 믿을 수 없다라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원로원들은 키케로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신분제가 오랫동안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는 좀 아니라고 하지만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근데 현대 시대에 신분제가 존재한다는 말도 하죠, 요즘에도. 근데 왜 신분제가 생겨났을까라는 근본적 의문. 이거의 장단점, 단점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그 권력을 탐했던 키케로가 정적 카탈리나를 제거하려는 개인적 의도로 국가가 처한 위험을 상당히 과장했으리라 의심한다. 네. 우리 이런 일 많죠. 개인적 의도를 위해 공공의 의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의견을 받아주고 싶은데 회사의 규정상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공공의 의도를 부각시켜서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또 거절시키는 또 하나. 네. 네. 그래서 키케로는 하여튼 뭐 이 카틀리나 정적을 제거하면서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반역자로부터 국가를 구해냈기 때문에 로마가 자신한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이 나한테 빚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얼만큼 뭔가를 많이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정과 칭찬에 목말랐던 것 같고 키케로는 인간적 욕망이죠. 인정과 칭찬을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역사학자 헨리 조셉 헤스컬이라는 분이 키케로를 이렇게 성격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보면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각 철학학파에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쏙쏙 골라서 흡수할 만큼 되게 영리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욕망이죠. 책에서 핵심만 뽑아서 내가 다 가지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 책을 뭐 다 읽을 수 없지만 읽더라도 하여튼 하지만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예민했다. 예, 허영심도 많았고 감정에 쉽게 휘둘렸다. 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양면성을 너무 잘 안 나머지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우왕좌왕했대요. 이런 거 보면서 야, 그 당시 뭐 이 조셉 헬릭 뭐 이분 요즘의 사람이겠지만 역사학자가 일단 너무 예민하면 리더가 되기에는 조금 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감정에 쉽게 휘둘려도 안 되는구나 생각도 좀 들었고 어떻게라도 리더는 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힘들지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항상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고 남을 미워하는 일에서는 또 빠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명언도 남기고 했지만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죠. 네. 남도 미워하고 뭐 이런. 네. 키케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었지만 결국 후회하게 된다. 네. 이런 거 보면 요즘 뭐 우리의 삶이 떠오르죠. 우리가 뭔가 많은 걸 원하지만 이렇게 또 후회 많이 하잖아요. 네. 집정관 시절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하지만 그 후 비틀거리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네. 나라를 구한 키케로에 대한 군중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해 그 군중은 다른 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네, 군중은 뭐 항상 이렇게 군중의 의견은 쉽게 변하죠. 그리고 네, 168페이지 웅변가론, 뭐 국가론, 법론 등 많은 책을 저술했고 키케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저술했지만 바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뭔 얘기지?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살았는지를 보지 못했대요. 즉 스토아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핵심 가치를 놓쳤다. 뭐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핵심 가치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 절제, 정의, 용기인데 이걸 뭐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어떤 성품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살았는지를 보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고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루비콘강 이야기도 또 나오죠. 기원전 46년 친구이자 그 정적인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고 카이사르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카이사르는 키케로 야망보다 좀 뒤늦게 타올랐지만 자기에는 좀 덜했지만 훨씬 더 공격적이었대. 예, 이렇게 공격적이어야 또 권력을 쟁취하죠 보통은. 그래서 권력은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쟁취하고 금전은 금전욕이 있는 사람이 쟁취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네. 카틸리나의 반란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성급하게 뭐 처치한 까닭도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네. 이 카탈리나 때문에 이 사람은 키케로는 명성을 얻었지만 사실 헛된 승리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170페이지에 키케로는 자신이 존경했던 스토아 철학의 힘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 능숙했지만 행동으로 옮길 힘은 좀 부족했다. 용기는 항상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진짜 철학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명언에 키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또 약간 이율배반적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키케로와 카토 이 얘기 나오는데 둘 다 로마를 위해 일했지만 카토라는 스토아 철학자도 키케로는 카토와 달리 자신의 이익에만 좀 집중했던 것 같아. 사사롭게. 카토가 추구한 것은 진정한 용기였지만 키케로가 추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과 명예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죠. 고작 몇 년을 더 살려고 그런 대가를 치른 것인가. 제 가슴에 저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71페이지에 이 키케로는 정치적 공적이 아니라 결국은 필력으로 글로 후대의 명성을 얻었다라는 약간 뭐 의문은 있죠. 삶을 그렇게 안 살았는데 글 잘 쓴다고 후대 명성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삶이 글에 나타나야만이 이 후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뭐 그건 너무 자명한 얘기고요. 그럼 결국 후대 명성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 저자가 생각한 것처럼 키케로가 그렇게 헛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도 저는 좀 생각은 들어요. 약간의 반론은. 여기도 뭐 의문이 너무 키케로가 6가지 역설을 말했는데 정말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더라. 첫 번째, 덕이 유일한 선이다. 두 번째, 덕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세 번째, 덕과 악행은 본질적으로 같다. 넷째, 외적 가치만 따르는 어리석은 이들은 모두 미쳤다. 뭐 이런 역설도 있고. 다섯째, 의무를 따르는 현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한 번씩 왜를 외치고 싶었어요. 근데 세 번째, 왜 덕행과 악행은 본질적으로 같지? 라는 질문이 한번 돌았어요. 네. 이것도 책에 바로 나오는 질문도 있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건강해야 하는데 어떻게 덕이 유일한 선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도 나오고, 거짓말이 살인만큼 나쁠까라는 또 질문도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172페이지에 아이러니하게도 야망과 부단함, 우유부단함, 평판을 신경 쓰는 태도 등 정치에서는 키케로에게 독이 되었던 요소들은 철학을 연구하는 데는 약이 되었다. 동의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 악행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을 다 성장시키더라는. 네. 또 이런 얘기 나오죠. 한 주제로 토론하면 그 주제의 모든 측면에 관해 논의했대, 키케로가. 이런 태도 덕분에 키케로의 다양한 글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지금 독서 토론하는 지향점하고 같죠. 한 주제가 있는데 막 여러 다른 관점으로 막 관점을 쳐다보려고 하는 이런 사유의 힘이 생기면, 우리 머리는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네. 171페이지에, 키케로는 말년에 자신이 했던 일의 대가를 치르기라도 쉬지 않고 글만 썼대요. 그래서 운명에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발버둥 쳤다. 이 문장이 나오는데, 뭐 가슴에 좀 와닿았어요. 저도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어요. 네,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발버둥 쳤다.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건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뭐 좀 글을 잘 쓰죠, 이 저자도. 오직 글과 휘청거리는 야망만 남아있었다. 이런 단어는, 이런 문장은 진짜 멋있죠. 휘청거리는 야망만 남아있었다. 정치 경력은 끝났고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계속 철학에 관한 글을 썼지만 철학적으로 살지는 못했다. 라고. 키케로는 디오티무스처럼 어떤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라고. 우리 디모티우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되게 욕했잖아요. 이 저자는 키케로도 이런 사람이다. 반면교사로 삼을 정도의 철학자지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명성에 대한 끝모를 욕구와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념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하면서 명성과 명예를 쫓을 뿐 철학적 의무를 위해 봉사한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 자신의 도덕심은 부족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부모로서의 강한 도덕관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질문이 또 떠올랐죠. 왜 자식에게는 도덕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176페이지에 의무론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책에 도덕적 의무를 강조했답니다. 이렇게. 177페이지에 그의 연설은 품격이 없었대요. 진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닌 세상의 이목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 인사이트였죠. 결국은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이어야지 내가 뭔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면 제가 아무리 봐도 TV 뭐 유명 연설가들 봐도 품격이 떨어져요.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고귀한 행위입니다. 라는 얘기 들었고요. 이 질문은 우리 선생님들께 꼭 해보고 싶었어요. 군중의 환호에 팔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키케로는 신탁의 경고를 기뜸으로 들었다. 아까 처음에 나왔죠. 신탁이 군중의 의견을 따르지 말라. 너의 양심을 따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고대 철학사들을 보면 저도 많이 공부를 안 했지만 항상 신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크라테스도 신탁을 받았다. 근데 신탁은 원래 의미는 신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 고대 철학자들한테 누가 이런 신탁을 내렸을까 진짜?
진짜 이거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명 교수나한테 한번 꼭 물어볼 말이에요. 도대체 신탁은 신이 내린 명령인데 항상 진짜 신이 누가 내렸냐? 진짜 신이 내렸냐? 이 얘기를 한번 꼭 묻고 싶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의견도 한번 꼭 묻고 싶었고. 자, 마지막으로 네. 아시니우스 폴리오가 쓴 키케로의 비문. 네,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 가도에 올랐을 때 자제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했다면, 더 큰 인내심으로 역경을 견뎠다면, 좀 더 고결하게 상대와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네, 그래서 나의 비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말은 뭔가라는 질문이 하나 올랐습니다.